174번째입니다. 170년째. 자, 갈래대로 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책 다 들으세요? 우리 브레인 에너지. 이 책은 잠깐 봤는데, 어, 괜찮은 책이요. 그래서, 어, 봤더니, 저 책은 고등학생부터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끔, 예, 똑똑한 중학생도 읽을 수 있어요. 상당히 잘 썼어요.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인데, 정신과 교수. 2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했던 사람인데,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잘 써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뒤에도 보여드릴 건데 그 인용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닉네인이 역시 미토콘드리아 대가다. 닉네인의 이론이 상당히 바탕이 됐다. 그런 뉘앙스로 이 책에도 있어요. 예. 그이 책은 편하니까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어, 뒤에 이제 이쪽 레퍼런스도 아주 잘 달아놨어요. 나도 이 책 논문을 찾아갖고 레퍼런스도 몇 개 따고 들어가 봤는데 어, 예, 꼭 읽어봐야 될 책에 속해요. 상당히 잘 쓴 책이에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뭐 어려게 있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응용이 조금 직접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닉 레인의 책은 좀 더 근원적이고 종합적이고 좀 그런 책이고 이거는 상당히 그 프랙티컬하게 보는 책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러프하게 이 책하고 릭 레인의 책을 내가 10분 동안 쭉 한번 읽어줄게요. 중요한 뭐 이게 어떻게 어떤 레벨의 책들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갈게요. 지금 좀 빨리 그냥 읽을게요. 10분 만에 이거 다 읽어야 되니까네. 내가 이제 본 것 중에 스크랩 해갖고 하면서 체크하는 쪽으로 자꾸 시간이 쫓겨갖고 이거 중요한 거 안 읽을 경우가 많아갖고 자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이 브레인 에너지 이 책을 볼 때 이제 보면 미토콘드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인다.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결합하고 분해한다. 새로 생겨난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건 기본입니다. 어, 모든 세포 내 소기관이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살아있는 미꾸라지처럼 생각하면 돼요. 망을 이루는 거예요. 어, 가장 그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미토콘드리아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그 상황에 따라서는 한 곳에 머물러 갖고 집중적으로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ATP를 만드는 거죠. 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당구장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 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현미경 너머로 신경세포를 관찰하던 연구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시냅스가 있는 곳을 확인하려면 미토콘드리아 위치를 찾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시냅스에 미토콘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냅스에 신경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전문가들이 시냅스를 찾는 방법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우글거리는 그곳이 시냅스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나도 그 템 사진 갖고 있어. 전자현미 사진을 한 100장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보면 뭐 맨날 다 보여줬죠. 미토콘드리아 시냅스에 미토콘드리아 뭐 예. 뭐 수백 개를 들어가진 않아요. 시냅스가 미토콘드리아가 뭐 그 사이즈가 한 1마이크로 있다면 미토콘드리아가 그 사이즈잖아요. 그래 한두 개 들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새로운 펩타이드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해에 관여하는 모노아민 산화 효소와 같은 일부 효소 물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가바의 방출을 조절하는 데 관여할 뿐만 아니라 가바를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저장하기도 한다. 이런 정보는 예, 어디서 보기 이런 정보죠. 그 논문 내용입니다. 가바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만들기도 하고 방출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저장을 하는구나.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식 세포들이 마크로파지죠.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별로 미토콘드리아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뭐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노화. 어, 자,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는 호르몬의 생성 및 분비에 대한 반응에 관여한다. 호르몬하고 관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코르티졸,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일부 호르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이게 막 생겼다 사라지고 합쳐지고 막 그럽니다. 자, 2013년 셀지에 게재된 두 편의 연구는 미토콘드리아 서로 융합하는 과정이 지방의 축적, 섭식 행동, 비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런 거죠. 미토파지는 지금 하디슈입니다. 나도 강의를 했어요. 몇 년 전에 미토파지. 지금 뭐 이거 일반 책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논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에서는 하루에 평균 100여 가량의 세포가 죽고 새로 대체된다. 이런 것도 상식 알아두세요. 예, 내가 이거 강의 중에 많이 인용했죠. 이런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카스파제 이야기, 어, 세포 자가 포식. 예. 자, 자, 연습 잘 보세요. 지금부터. 비만, 당뇨병, 심혈관 관계 등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정신장애 환자들에서 대사의 이상 징후를 직접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한 최초는 195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요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닉네임 또 이제 강력히 주장했고 닉네임 책하고 이 책이 같은 계열의 책입니다. 뭐냐 하면 특히 암, 우리 인류가 30%가 암으로 죽어요. 암이 지금까지는 유전 쪽으로 주로 봤는데 유전 질환이라기보다는 유전 질병이라기보다는 암을 닉네임하고 이 저자는 뭘 보느냐면요. 대사 질환을 보고 있어요. 대사 질환. 그럼 대사가 뭔지 알아야죠. 자, 대사는 간단히 미토콘드리아 TCA 사이클, 해당 작용 이런 걸 말합니다. 암이다, 비만이다, 성격이다, 여드름이다. 뭐 대부분을 지금은 물론 유전자가 아직도 메인 도구만은 유전자가 다 많이 결정을 해요. 유전자 결정한다기보다는 이게 또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어쨌든 유전자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지금 이제 도구만데 지금 한 10년 전부터 한 발 들어간 이론가들은 우리 인간의 암이나 늙어가는 거나 스트레스나 모든 것들에 그 예외 없이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하고 관계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 비만, 당뇨, 심혈관 관계 질환 등이 바로 대사 이상의 징후로 1950년대까지 50년 전부터 1950년대부터 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직감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와요. 대사의 지표로는 ATP 농도, 산화하는 지표, 활성산소, 오늘 활성산소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활성산소, 그 다음에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젖산 등이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뭐에? 암, 노화, 스트레스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980년대에 공황장애 환자의 정맥에 젖산을 주입하면 보통 즉각적인 공황 발작을 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잘 따랐어요. 이런 문장에 이런 거는 100만 원짜리 지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 이건 일종의 정신병이잖아요. 해마하고 관련이 있는 정신병이에요. 공황장애는 심적 질환이요. 그런데 젖산은 생리적인 거잖아요. 물질이잖아. 젖산을 정맥에다 주입했더니 사람이 갑자기 공황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어떤 약물을 주입했는데 갑자기 치매가 걸린다든지 약물을 주입했는데 갑자기 정맥에다 약물 주입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돼버린다든지 정맥 주입했는데 갑자기 조현병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게 있다는 게 벌써 젖산을 자, 이 젖산에 방점을 둬야 돼요. 자,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다리 알통배죠. 다리 아프죠. 허벅지 근육이 아플 때 근육세포에 젖산이 축적돼서 그런 겁니다. 그럼 기본이요. 그거는 뭐 생리적인 문제인데 그럼 그 젖산이 인공적으로 주사기로 갖고 정맥에다 젖산을 주사하면 보통 사람 아니고 이 사람 공황 발작이 있는 사람인데 주입하자마자 발작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자, 발작이나 간질이나 이거는 지금 공황장애는 신경이 하는 질환이잖아요. 정신병의 일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사한 거는 뭐죠? 젖산이라는 먹을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거가 브레인하고 무슨 관계예요?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느냐 이거요.
난 이 대목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나 봐도 뭘 증명하느냐 하면 우리의 정신병이 직접, 자, 젖산이 왜 대표적으로 하면 젖산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갑자기 운동을 등산을 심하게 하면 생기는데 그러면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젖산이 쌓이는 거는 뭐냐면 생리적인 문제잖아요. 오케이? 배고프다든지 어? 숨이 가쁘다든지 이건 생리적 문제잖아요. 그 정신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미친 사람 있나요? 안 미치잖아요. 됐나요?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리적 문제하고 이 정신적 멘탈 문제는 별 관련 없다는 게 주류 학계의 지금까지 이론인데 지금 이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가정해 하면 여러분 배고프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좀 잘못되면 좀 내가 스트레스 받고 좀 일하면 정신병이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나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책이 주제입니다, 이게. 그럼 오늘 2시간 반 강의를 듣고 나면 그게 가능할 거라는 걸 느끼면 여러분 제대로 전달받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정신병, 늙어가는 거, 노인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람 개팍한 거 이런 것도 다 미토콘드리아 관계 있다는 거야. 비만인 이 책에 나옵니다. 비만인이 많이 먹잖아요. 에너지가 많잖아. 힘이 세잖아. 비만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 레이트가 정상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만인 사람은요, 그냥 껍데기 막 거품 같은 겁니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건실하지 못한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대단한 책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오잖아요. 되잖아. 정신질환 환자들의 뇌에서 일부 영역이 과활성되었고 어떤 영역은 저활성됐다. 뭐에 의해서? 바로 물질 대사에 의해서. 무슨 말이에요? 젖산 같은 물질 대사에 의해서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건 나오잖아요. 그대로 얘기하자. 현재로서는 정신의학의 모든 진단 유형에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어떤 뇌영상 생체 지표도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 공개되는. 이것도 100만 원짜리 지식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지금 MRI가 브레인을 많이 찍어갖고 뭐 화를 냈을 때 사이코패스의 브레인은 어떻고 집중할 때 브레인 온갖 지금 그러면 수만 장의 그 MRI 찍었는 게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신병을 분류하는 그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이 한 500가지가 되는데 해마다 미국 정신학회에서 그 갱신을 합니다. 그 수백 가지 정신병에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현병이 걸렸다. 그러면 MRI를 갖고 MRI 이 브레인을 찍은 사진을 갖고 내가 정신병을 일단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저 논문을 좀 보면 우울할 때 브레인은 어떻고 집중할 때 다 나와 있어요. 찍은 사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오케이?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우울할 때 전전두엽의 어느 부위가 항상 저발현된다. 나도 그렇고 한 10,000명 정도 측정해 봤는데 거의 한 5천 명 정도 그렇다면 그건 신뢰도가 있죠.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더 깊이 새겨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요. 어, 그래서 이게 이 대사 전체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면 거의 다 90%가 대사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사적 질환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만성병이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전부 다 대사적 질환이요. 그다음 신경적 질환이 있어요. 정신병들, 화내는 거, 뭐 이런 것도 우울증, 이런 정신적 질환이요. 이거는 다른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두 개 다른 현상으로 봤는데 이게 우리가 같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세포라는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총체가 뭐냐면 대사라는 겁니다. 그 총체의 균형이 깨진 문제가 정신병이고 그다음에 하품하는 그저 뭐야 우울증이고 성질이 개팍한 거고 뭐 전부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썼는 생명어떤 작동하는 그 분자식 500, 300개를 다 한 개 하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이제 그걸 느낄 겁니다. 이제 대사로 들어가면 완전히 분자들의 세계입니다.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MRI 사진도 공통적인 게 드문데 뭐냐 하면 그런데 뇌 영상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정신질환 환자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대사가
대사작용이 비환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에너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그 효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토콘드리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그걸 따라가 보면 모든 대사가 그걸로 다 링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 좋아요. 빨리. 음. 자,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이거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미토콘드리아. 2017년 가장 최근이죠. 미토콘드리아 유전학 분야를 창시한 미토콘드리아 창시한 어, 미국의 어떤 박사가 그 저널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정신 장애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의 결과로 발생한 대담한 주장을 논문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 논문이 통과됐어요. 거의 모든 정신병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책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좀 과장이 아닌가를 오늘 이제 들어보면 알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미토콘드리아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에너지 만드는, 다시 말해 ATP를 만드는 이걸 중심으로 봤는데 이거는 반밖에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케이? 예. 더 큰 거는 대사입니다. 대사 중에 물질 대사가 있고 소면서 탄수화물 대사가 있고 단백질 대사가 있고 탄수화물 대사가 있고 아미노산 대사가 있고 핵산 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가 있어요. 대사가 그 세포 활동 전체를 대사라 그래요. 그 중에 지금까지는 에너지 대사에 너무 집중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미노산 대사나 지금 지질 대사, 그 다음에 핵산 대사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이들이 놓친 것이 있었으니,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성 외에 무수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과 기능과 건강에는 또 얼마나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알아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당연히 뇌도 브레인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됐죠?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요. 자, 그래서 쭉 볼게요. 이거 나오잖아요. 이 챕터입니다, 그냥. 정신질환은 대사 문제에서 비롯된다. 됐죠?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 잘 보세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요. 좀 공부한 사람들은. 자, 이거 나오잖아요. 사실 이들은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과 산소를 ATP로 전환하면서 세포를 위한 에너지 생산다. 에너지 생성에서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매우 중요한 누구나 알지만 사실 이들이 단순한 발전소에 그치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면 우리의 우리의 삶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2005년에 출간된 드디어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 닉네인의 책을 소개해줘요. 이 저자가 박테리아에서 인간으로 진화의 숨은 지배자에서 닉네인 박사는 인간의 진화 과정 속 미토콘드리아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면밀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읽은 최고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미토콘드리아 책이. 혹시 안 본 사람 있어요? 꼭 보세요. 아. 자, 이 사람 재밌게 평가해놨어요. 가벼운 가정 일반 서적 같은 인상을 주는 제목과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가 역사적으로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엄격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제시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이 책에서. 최고의 책입니다. 천권의 학문이 있을까 만한 책입니다. 닉네니 책. 이 저자도 이 이론 전개에서 가장 많이 닉네인을 참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닉네인의 책을 지난 2주 전에 했는데 그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계속 그 닉네인에 대한 거는. 그걸 타켓소리가 가야 됩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미토콘드리아. 자, 보세요. 이 책이 진짜 놀라운 게 인간의 뇌속 뉴런에는 매초 47억 개 AT 분자가 사용한다는 걸 발견했다. 실로 무수하게 많은 숫자다. 요거 기억해냈어요. 이거 레퍼런스 찾아봤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요거 하나를 요거 하나 정보 같으면 100만 원짜리 정보입니다. 요 하나 정보로 갖고 이 책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트랜스포머. 자, 요것도 잠깐 트랜스포머에서 많은 이야기 하는데 시간 없으니까네. 자, 뭘 해야 되는가? 이것 암기하셔야 돼요. 피루부산 뭐 요거에 특히
아이소시트러 오늘 나올 겁니다. 아이소시트러 그 다음에 말레이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대충 넘어갔죠 옛날에. 다시 보세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핵심입니다. 바르브루크 효과 이걸 이제 다시 이야기하려면 이 바르브루크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1920년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책에 이 닉네임의 트랜스포머의 최고가는 학자로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기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바르브루크 효과가 뭐냐 하면 바로 저산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대사가 이 사람이 노벨상을 3번 받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세계적 대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사학의 최고의 대가인데 이거 보세요. NADH 나옵니다. NADH에 따라오죠. 바르브루크 효과. 지금 이 바르브루크 효과가 1920년대 나왔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이에 대한 논문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암세포도 암세포가 효모처럼 산소가 있을 때조차도 포도당처럼 호흡하게 되 암세포는 결코 호흡하지 않고 발효를 한다는 겁니다. 무산소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젖산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등장합니다. 오늘 젖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예. 이 바르브루크 효과가 다시 말하면 암을 이제 대사로 봐야 된다. 대사의 불균율을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방점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 공식 보세요. 어텐션. 자, 오늘 이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책이 주제입니다. 닉네의 책이 주제도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그 하버드 교수 브레인 대사의 주제도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많이 봤죠? 뒤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면 특히 NADPH, NA14개 NADPH, NADPH. 자, 이 닉네임은 NADPH를 어떻게 부르는가 보세요. NADPH는 반응을 촉진하는 힘이 더 크므로 NADPH의 P는 강력한 파워풀 형태의 수소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됐죠? 이 각주가 트랜스포머 책은 각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각주를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여기 NADH가 자, 여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NADPH가 NADH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따라오세요. 꼭. 오늘 이게 사무쳐야 됩니다. NADPH에 NADPH. 자, NAD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자, 이거 뭐냐면 이거 나옵니다. 세포 기질에는 1000분의 1밖에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NADPH가 자, NAD하고 요거 할게요. NAD하고 NADH하고 비율을 알아야 돼요. NAD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1대1이고 세포질에서는 NADH가 1000배가 많습니다. 예, 이거 나오잖아. 세포기 1000분의 1 불과하다. 요 데이터. 이거 100만 원짜리 자료입니다. 요거. 이거 논문 찾아보려면 일주일 걸릴 겁니다. 찾기 어려워요. 요 대가들이나 이런 거 해놓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자, 보세요. 다른 거 보세요. 전부 다 NADPH 이야기예요. NADPH. 처음 들어보죠. NADPH. NAD도 잘 모르는데. NADPH입니다. ATP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죠? NADPH. 그러다가 ATP가 같이 나와요. 그게. 오케이. 자, 이 해로 이거 일렉트론 트랜스포 아주 내 책에 상세히 해놨습니다. 이거보다 한 5배 내가 더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내 책 다 보세요. 이거 기본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 자, 그다음 ROS 이야기가 나옵니다. ROS 이야기가. ROS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만 체크해 보세요. 또 이거 바로 부를 거 효과 계속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NADH. 자, NADPH, 아이소스트로, NADPH, 강력한 수소.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 인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이 핵심 키워드만 따라가면 돼요. 또 보세요. 얼마나 NADPH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책은 NADH 아니면 NADPH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D 챕터 메인 챕터입니다. NADH 자 보여줄게요. 얼마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다. 자 NADH 자또 보세요. NADPH 그다음 NADH 자 NADPH NADH ROS NADP 따라왔나요? 자, 책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용 읽지 마세요. 아예 차라리.
이 무슨 뭐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이것도 나오잖아요. 핵심 키워드. NADP와 NADPH 사이 균형 됐죠? 자, 또 이제 이소시트르 말팔수소 효소 중에서 NADPH와 연관된 두 번째 형태를 만나게 된다. 어려워요. 못 따라와요, 여러분들. 적어도 내 책을 내가 썼는 책을 10번 정도 읽은 사람만이 이것 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닉네인의 책은 생각하게 석사 과정쯤 돼야 이게 진짜 대단한 책이란 걸 알아요. 자, 또 뭐죠? NADPH. 자, 질릴 정도로 합니다. 자, NADPH 농도가 어떻고 NADPH가 관련된 이소스트레스한 탈수소가 어떻고 알파케토글루타이드 어떻고 요상 이런 이야기요. 야, 그다음 아세틸 코엔자임 나오고. 이거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거 이해로 이거 100만 원짜리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어. 자, 그다음에 예.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예. 저 또 보세요. NADH. 예. 뭐 그밖에 없어요. 이것도 또 히스톤이 갑자기 나타나네. 아, 드디어 또 탈아스탈라가 나타나네. 서투인이 또 나타나네. 오이? 이거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서투인이. 자, 그다음에 NADPH. 자, 얼마나 많이 나오세요. 자, 어떤 내용을 모르고 공부할 때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뭐가 반복돼 나오는 것만 저 볼펜으로 칠해봤어요. 칼라펜으로 칠해봤어요. 그러면 핵심이 딱 들어옵니다. 아, 이거는 이쪽 이야기구나. 금방 알아요. 자, 알파케토그루타이트 나왔어요. 자, 드디어 글루탐산이 나왔어요. 자, 종합하자면 혈관을 돌아다니는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면 근육의 분해를 통해서 글루타민을 형성하여 이를 제거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암입니다. 암에 글루타민이 나왔어? 어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띵 해야 돼요. 자, 이거 1,000만 원짜리 이야기입니다. 암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글루타치온.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슈퍼옥사이드. ROS 유동. ROS 유동. 예. 그 다음에 이거죠. 글루타치온. 그 다음 글루타치온 한 개, NADPH. 자, 어떤 요? 자, NADPH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런 거야. 자,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닉네임 책을 보려면 ROS, ROS, NADH, ROS, NADH 이런 거예요. 됐죠? 자, 내가 앞에 저 하버드 대학 그 사람의 이 책에 그 논문을 몇 편 따라가 봤어요. 워낙 중요했거든. Cortical Energy Demand of Signal Non-Signaling Component in Brain are conserved across mammalian species and activity level. 결론 이야기할게요. Cortical signaling requirements dominate energy demand in wake state, whereas non-signaling requirements were 20% of wake.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이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람이 깨어있을 때하고 집중할 때보다 그냥 멍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웨이크 하지 않을 때, 노 시그널링 리콰이먼트 할 때는 웨이크 상태 20%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저 얼굴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동안 브레인 지식 중에 조금 어한 게 하나가 있어갖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폴트 모드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기초 대사량은 우리 하루에 쓰는 에너지 몇 퍼센트 쓸까요? 60% 씁니다. 미니멈 대략 60% 정도 씁니다. 기초 대사량이 내가 하루에 저 2000kcal 쓰면 거의 60%는 70%가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은 내 구체적으로 힘센 일을 안 하고 소파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탱탱탱 놀고 있을 때가 기초대사량이에요. 자고 놀거나 깨어는 피부가 기초대사량이에요. 적극적 활동하지 않을 때 한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브레인 버전은 뭐냐면 디폴트 모드. 우리가 멍 때릴 때는 우리가 열심히 그 생각할 때하고 얼마 에너지 차이냐면 멍 때릴 때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한 70%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측정을 해봤더니 이거 다른 이야기인데 시그널이 들어올 때 하고 안 들어올 때, 그 적극적으로 웨이크 해갖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쓸 때하고 놔둘 때하고가 적극 쓸 때보다 머리를 이렇게 그냥 탱탱탱 놓을 때가 20%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 섬찟한 게 있어요. 뭔데? 상가집에 혹시 문상을 가갖고 가까운 친척이나 옛날 기억이 많고 아주
참 애통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 상가에 가서 조금 뭐 속으로 많이 울고 그러면서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쪽에 하면 이제 뭐 식사 때가 안 돼도 상가에 가면 밥이 나오잖아요. 한식 국밥이 나오잖아요. 그 상가집의 국밥이 참 맛있어요. 나는 이걸 쇼킹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 갖고 막 많이도 울고 막 그랬는데 어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굉장히 서글피 울더니 한 시간 정도 울더니 밥을 세 그릇 먹더라고. 상가집에서. 내가 봤어요. 네, 몇 년 전에 봤어요. 그리고 나도 그날 많이 슬퍼갖고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한 그릇 먹었는데 막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데도 먹었다니까. 그때 내가 이게 뭐지?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까요? 내가 지금 그런 실험을 하는데 갑자기 뭐 저 중요한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을 막 머리를 요 종류가 좀 달라요. 그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간단해요. 화를 내거나 크게 웃거나 이렇게 감정을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쓰면요 에너지 엄청 쓰는 겁니다. 10분 웃는 게 거의 1시간 이상 이렇게 걷는 것보다 에너지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 흔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럼 내가 화 웃었는데 근육을 쓴 거 별로 없잖아요. 이거 썼잖아요. 그다음 화냈을 때 에너지 얼마 씁니까? 화를 화를 그 불같은 화를 10분 이상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절입니다. 그거 가다가 거품 물고 넘긴 사람 있죠? 에너지 고갈돼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가 옛날부터 좀 유심히 생각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어, 이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시냅스에. 아마 보통 때보다 10배 정도 공급해 줘야 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전력 질주하든지 뭘 할 수 있는 시간은 인간이 10분이 안 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폭발적으로 정서적 그 느낌은 10분을 지속을 못 해요. 그럼 탈진해 버려요. 에너지가 탈진이 뭡니까?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려요. 이 말이 이거 왜 중요할까요? 웃거나 화내거나 하는 거는 내가 근육을 쓰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육을 쓰는 에너지에 적어도 3배 이상 에너지를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사입니다. 이제 손에 잡히죠? 10분 이상 쓸 수 없습니다. 10분 이상 울어보세요, 여러분. 홍목을 한번 울어보세요. 10분 이상 울 수 있는가? 뭐 울어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많이 울어요. 개파가지만 많이 울어요. 여러분들 많이 울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난 500년 사이 유교화됐기 때문에 남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 눈물을 보이면 나약해 보이고 사람이 그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눈물을 보이는데 이러는데 틀렸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거 아닙니다. 자 찾아보세요. 언제? 저 뭐야 개태 당시만 해도 유럽의 지성인들은요 그 그룹으로 독서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책을 읽고 했는 모임들을 그 기록들을 보면요 돌아가면서 소설을 읽고 같이 웁니다. 그 지성인들이 세계적 대가들이 웁니다.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고 남자들의 울음은 이 유교 문화권에서만 억압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정신 건강에 사실 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첫 번째 눈물이 많이 나면 안구 건조증이 없습니다. 정신 건강을 넘어서서 눈의 최고 건강은 눈물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20% 쓴다는 거. 20%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할 때가 5배를 쓴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을 지속 못해요. 감정이 폭발할 때는. 그게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의 극단적 포인트가 그겁니다. 됐죠? 여기 보시면 엄밀한 논문입니다. 나와요. 이거 실험 결과를 보면 바로 납니다. 4.7 곱하기 10의 구성, ATP, 뉴런 퍼 세컨드, 그럼 measured cerebral metabolic rate of high energy phosphide reaction crystallized by ATP ase. 오, 진짜 내가 이 논문 찾고 나서 막 브라보 했어요. 이 데이터를 내가 10년 동안 찾았으니까네. 요거 현상금 100만 원입니다. 내가 우리 여러분들 100만 원 드릴게요. 요거 안개 해놓으세요. 요게 여기 10의 구성입니다. 잘못 여기 항상 요거 에러가 생겨. 10의 구성 47억 초당 대뇌 피질의 누런당 초당 ATP를 47억 개를 쓴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예, 나중에 1,000만 원짜리로 바뀝니다. 자, 오늘 몇 개만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다음 자, NAD 내가 아까 자료부터 보여줄게. NAD가 많으면 요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부분 균형이 중요한데 항상 균형이 깨지는 게 하나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2살, 3살 때 많고 90대, 50대 되면 10%밖에 없어요. 80대 되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잠자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NAD입니다. 나이가 들면 50대만 돼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리면 하는 물질, 그 주목해야 돼요. 자, 오늘 NAD가 무조건 많으면 좋은 물질 중에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NAD가 많으면 여러 가지 좋은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NAD가 줄어들면 자 여러 가지 대사적 질환이 일어난다. DNA가 끊기고 뭐 저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아미노산이 디컨포메이션이 되고 이래 된다. 이 결론입니다. 자 됐죠?